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웰빙 토크.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금 체크해보세요. 윈TV 상담 토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리 상담자,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홍옥로 의학 박사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귀하신 분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박사님 어떻게 해서 의학 박사가 되셨나요? 어떻게 그 길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모든 환자들이 다른 증세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울증이면 우울증, 앵자이티 디소더 다 다른 스키조프레니아라든가 증세를 가지고 오지만 에브리바디의 그 스토리가 틀리다는 거. 패밀리 히스토리 어떻게 자랐는가 모든 가지고 오시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 다르고 인트레스팅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신과를 내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여자 의사들이 갈 수 있는 과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정도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4년 제가 4년을 좀 못 채웠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그 레지던트를 하면서 야 그래도 뭔가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미국을 오게 됐죠. 그 미국 와서 제가 트레이닝을 다시 4년 동안 했어요. 정신과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4년을 마쳤는데도 야 뭔가 이거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펠로십 그 에딕션 메디신 펠로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펠로십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나은 정신과 의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왔으면서도 굉장한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쇼에까지 나오게 된 하나의 스토리인데 지금도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뭐 아프리카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을 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시카고에서만 해도 그 박사님이 프랙티스 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1989년도에 레지던시를 마치고 미국에서요. 90년도에 펠로십을 89년도에 펠로십을 해가지고 90년도에 마치고 바로 제가 프랙티스를 했어요. 저는 그 의학 박사로 이렇게 프랙티스 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보람적인 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람된 것 궁금하네요. 보람된 것은 많죠. 순간순간적으로 집에 가서 불평할 때도 많지만 순간순간적으로 그 보람된 일이 많은데 첫째는 환자들이 제 말을 잘 들으면 보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페이션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입원 환자들을 봤을 때 제가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가서 병원을 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완전히 사이카리 해가지고 현실 판단도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막 완전히 그냥 디멘치아도 심해가지고 딜리리어스 해가지고 하신 분들 그다음에 계속 그 환청이나 환시를 들으시는 분들 자살 충동을 부리신 분들 아주 최악의 경우 분들이 병원을 오시게 되는데 들어오시면은 이제 제가 에브리데이 가서 환자를 봐야 되니까요. 보면은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그 환자가 변하는 그 과정을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정말 저 사람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션을 했던 분들도 그 다음날 가면은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웃고 네.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먹지 않으려고 싸우던 분들도 약을 서서히 먹기 시작하면서 이래 하루하루씩 나아가는 거를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자기들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병실을 나가는 거 그거를 볼 때 그렇죠. 그거를 볼 때 제일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 되는 거고요. 예. 그때는 야 이거 정말 뭐 하기 잘했네 그 정도로 그런 저기 인페이션트한테서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은 그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 그렇지만 외래 환자들은 좀 결과가 또 아주 늦게 나오실 수가 있고. 그래도 제가 또 제일 보람되는 환자분들은 제가 그 에딕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완전히 술에 절으셨거나 마약에 절으셨거나 해서 병원을 와서 이제 해독을 하잖아요. 네. 디톡스를 하면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기 딜리리움이 와가지고 트레멘스라 그러죠. 그게 와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막 환시도 보이고 환청도 보이고 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또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뿐 아니라 간호원들의 도움, 모든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이제 디톡스가 돼가지고 나가실 때, 그러면서 절대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마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나가실 때. 그때는 뭐 다우트도 하죠. 아이고 저분 또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사라는 것이 그 테라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다. 이거 앉아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육체적인 노동이거든. 이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어나서 아침에 각오하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굉장한 보람되는 일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복 받은 거죠. 네. 우리 이 선생님이나 저나 그죠? 예, 진짜 보람적인 일이죠. 예. 이렇게 해서 홍 박사님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에리어가 하나 있는데 그 의학 박사도 있고 또 심리학 박사도 있고 네. 또 저 같은 상담자가 있고 그런데요.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해서 틀린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익스플레인 좀 해주시면. 예.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이카이아트리스트라고 하면 정신과 의사 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저기 사이카이아트리라는 것은 하나의 메디신의 브랜치로서 그 정신과적인 병원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는 하나의 스페셜티죠. 그 저기 메디슨에 통하는 그 의대를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졸업을 할 때 스페셜티를 고르죠. 네. 뭐 외과를 하겠다, 피부과를 하겠다, 뭐 이를 고를 때 이제 그 초이스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메디슨의 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트리트먼트 초점은 결국은 약물 치료. 뭐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메디컬한 일리스도 우리가 관심을 두지만 결국은 그 약물 치료로서 병을 치료하자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다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테라피를 고집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분은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MD이고 메디컬 닥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칼라지스트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Doctor of Philosophy PhD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주로 리서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클리니컬리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Doctor of Psychology 하면 PsyD죠. 그분들은 이제 클리니컬 경험이 많으시고 트레이닝도 많이 받으시고 슈퍼비전도 많이 받으시고 클리니컬한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 그분들을 사이칼로지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텀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라피스트, 사이코테라피스트라고 하면 카운슬러 뭐 이렇게 하면은 대개 이게 그게 포함되시는 분들이 사이칼로지스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워커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licensed medical, the marriage family therapist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테라피스트인가요? 그쵸.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전부 그래도 마스터 디그리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랜 동안의 경험과 클리니컬한 경험과 슈퍼비전을 수도 때도 없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프랙티스를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나누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낫다 뭐 틀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사이카이트리스트는 우리는 주로 약물 치료를 하시니까 테라피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테라피스트나 사이코테라피스트나 사이칼로지스트한테 찾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환자를 보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테라피는 테라피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신 분들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이칼로지스트 뭐 그죠? 소셜 워커들 우리 이 선생님 같으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더 테라피를 잘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프랙티스를 할 때는 꼭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해서 그래서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 그리고 연구에도 보면은 수많은 리서치를 봐도 약물 치료와 테라피를 같이 했을 때 제일 그게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리서치 페이퍼예요. 수많은 리서치 페이퍼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더 많이 노하우를 이제 배워가면서 또 연습하면서 노력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는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자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오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에피소드인데요. 아주 중요한 디스오더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알고 싶은 정신 건강에 알고 싶은 토픽은 공황 장애, panic disorder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오늘 박사님이 저희 이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공황 장애가 무엇인가 조금 explain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xplain 해주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프랙티스를 쭉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요 근래 한 5년 정도 좀 해서 한국 분들이 이 패닉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들이 그게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이랄까 아니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는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주위에서 우리가 패닉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패닉기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패닉이 있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패닉 디소더라고 하면요. 이 데피니션이 이 정의가 첫째로는 세 개의 카테고리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버리 다이그노스 할 수가 있죠. 클리니시안으로서 너무 쉽게 진단을 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패닉이라는 패닉 어택이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거. 아주 근데 그 패닉 그 심톰이 아주 또 인텐스하게 fearful하게 나타나는데 그 패닉 어택이 한 2-3분 내로 피크에 도달하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증세가 오면서 이제 이 그 심각한 증세가 5분 내로 주로 깔아앉게 돼 있어요. 네. 그게 패닉 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왔다가 사람을 놀래키면서 살살 없어지는 거. 그런데 그 증세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제가 패닉 어택이 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증세가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 달 내로 패닉이 있고 나서 한 달 이내로 이 패닉이 또 올까 하고 항상 걱정하는 거. 다시 올까봐. 다시 올까봐 항상 앵자이티 상태에서 있는 거.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걱정을 하고 항상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 두 번째의 카테고리 심톰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패닉이라는 게 한번 오면은 정말 그거는 너무나 fearful한 experience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 패닉이 올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피하게 돼요. 그 피하는 것도 한 달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그렇죠. 그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기가 그 바깥에 운전을 하다가 그게 있었다면 차를 못 타게 되고. 그 바깥에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그렇다면 나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큰 몰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또 몰에 못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경우는 홈바운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심하게 되면은 그 직장이라든가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심한 경우고 그런 세 가지의 그러니까 패닉 어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걱정하는 것이 앵자이티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avoidance 그 behavior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패닉이 뭐냐 하면은 그 패닉 증세가요 아주 intense fear가 오면서 그 다음에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러니까는 공기가 이 에어웨이로 안 들어가는 같은 느낌, shortness of breath가 오면서 그 다음에 shaky, 막 몽을 들고 dizziness 하고 그 다음에 땀을 막 흘리고요. 네. 그 다음에 막 토할 것 같은 거, nausea 이런 것도 오고 그 다음에 heart palpitation 이게 뭐 150번, 뭐 190번까지도 막 가슴이 뛰는 거 그런 게 오면서 chest pain이 또 따라오게 돼요. 근데 이게 패닉 어택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그렇죠. 그게 진짜 패닉이라고 생각을 못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패닉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오면서 이제 이게 증세가 차차 심하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이 환경이 실제로 리얼하게 보이지가 않고 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그거를 디리얼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는 또 이제 다른 증세는 그 내가 내 바디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 빠져나온 이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디퍼스널리제이션. 제가 이 밖에서 저를 그렇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디퍼스널리제이션 심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고는 이제 이게 또 이제 심한 증세로는
내가 지금 내가 루징 컨트롤한다. 내가 지금 여기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하트택이 와서 이머전시룸을 가야 된다. 그런 증세들이 다 이 패닉 어택의 한 심톰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합치면 한 13가지 증세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4개나 5개 증세가 있어도 우리가 패닉 어택이라고 봐줄 수는 있어요. 다 있지 않아도 4개 있어도. 예. 근데 이 아주 심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트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얼전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80%의 환자들은 그런 증세 있게 되면 이머전시룸을 쫓아가게 되죠. 그 이머전시룸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왔다 그러면 주로 이제 EKG 하트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니까 EKG를 찍고 괜찮으면 이제 뭐 피검사도 하고 다 괜찮으면 뭐 이제 그 아티반 인젝션을 주면 그 패닉 심텀이 싹 가라앉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디차를 시키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패닉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거는 뭐 천국 같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정신과 의사한테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 테라피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약만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될 가능성이 또 있고, 네. 예. 그래서 그 3가지의 그게 그 증세가 다 맞아야지만 우리가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네. 예. 그 패닉 그 디스오더가 생기는 원인은 많을 텐데. 주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패닉 디스오더는? 패닉 디스오더는 대개 한 20살에서 22살 사이에 그게 오는데 우리가 정확한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 폐렴이라 그러면 박테리아 인펙션, 뭐 바이러스 인펙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그거는 없지만 네. 대개 이제 그 제네티컬리로 태어난 퍼스널리티 그 모든 것을 볼 때 네거티브하게 보신다든가 좀 센시티브하게 보신다든가 제네틱한 것도 연관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 vulnerability를 타고나시는 분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저기 바이오케미컬리로 익스플레인을 하자면 이 케미컬 임밸런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라든가 노에프네프린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게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뇌에 관한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건 하이파테시스지. 그게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내과적인 병이 있어도 이 패닉 어택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패닉 디소더라고 하진 않지만 패닉 어택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병 중에 특히 그 갑상선 항갑상선증이죠. 그리고 부갑상선증, 네. 칼슘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드레날 글랜드라는 데서 그 튜머가 생기게 되면 피오크로모사이토마라는 그런 병이 오면 노에프네프린이라든가 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패닉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렁 디지즈. 숨을 잘 못 쉬니까요. 그럼요. 그죠?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나중에 뭐 저기 COPD,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은 하트에 또 문제가 있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하트가 레귤러하게 뛰지 않고 이레귤러하게 뛰는 그런 병이 있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시저가 있어도 뭐 올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약이나 약도 아주 그 도파민을 많이 일으켜주는 그런 약, 예를 들면 뭐 아데랄 같은 약, 스티뮬런트 같은 약, 아니면은 약으로 치자면은 마리화나, 알코올, 그다음 코케인, 뭐 오피오이드, 그죠? 그런 약들도 다 이게 패닉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많이 했을 때 하고 또 이제 이거 금단 증세가 올 때, 그거를 그럴 때 패닉 어택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패닉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분이 그 스트레스만 있어서 오는 건지, 그죠? 근데 패닉의 하나의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사건이 생겨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조금 미스안더스탠드 하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뭐 6개월간 1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 패닉을 받은 날에 큰 사건은 없었다 하더라도 네. 갑자기 나타날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패닉 디소더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를 잃으셨거나 아니면은 그 트라우마를 많이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어뷰즈를 많이 당하신 분, 피지컬, 섹슈얼, 뭐 이모셔널 많이 받으신 분들, 또 그런 분들한테서도 패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티오리는 이 패닉이 그 다른 병의 정신과적인 병의 하나 전초 증상이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이유 없이. 네. 그리고 패닉 어택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패닉 어택이 생겼다 해서 디소더가 그렇죠. 된다는 것은 꼭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박사님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다른 정신과 병원의 병에 비해서 네. 치료가 아주 잘 되죠. 그렇군요. 이런 환자만 오면 저 기분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정신과 병이라고 하면 심한 병들도 있잖아요. 네. 스키조프레니아 잘 안 낫죠. 바이폴라 힘들죠. 뭐 우울증은 쉽지만, 근데 패닉 디소더는 이게 그 치료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펑션을 할 수가 있고, 또 패닉 디소더 제가 환자들 보면요, 하이 펑셔닝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로이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 로이어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다는 거죠. 예. 하이 펑셔닝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보면 하이 펑셔닝한 애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데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 그 치료는 첫째는 아무래도 이게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패닉 어택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머전시 룸에서 벤조다이아제핀, 에티반이라든가 뭐 제넥스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줘서 패닉 어택을 먼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약은 아주 효과는 있지만요, 우리가 3주 정도나 4주 정도를 주고 나서는 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많기 때문에. 그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먹으면은 평생을 드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사로서, 테라피스트로서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우리가 패닉 디소더를 치료하는 드라그 오브 초이스는 그래도 항우울제. 근데 제가 환자들한테도 항우울제를 좀 드셔야겠습니다. 여기는 드라그 오브 초이스가 팩실이나 뭐 프로자긴이 이렇다 그러면 환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시거든요. 내가 우울증도 없는데 왜 나를 이런 약을 주냐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닉이라는 거는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가바 이런 데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인히비터, 그 다음에 세로토닌 selective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those 그 메디케이션들이
결국은 노에프네프린하고 세로토닌을 올려주니까요. 그런 약을 드셔야지 이게 그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저기 브레인에 가서도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이게 평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개 그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 치료를 받으시라고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에브리데이에 먹어주시되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드십시오 하면 모든 분들이 왜 나 상태도 이제 괜찮은데 그걸 먹어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을 그런 위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건강인데 예.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약과 정신 건강과 그 릴레이션십 돼서 많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리고 약을 에브리데이에 먹는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증세가 좋으면은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의 특징이 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미국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게 없어도 내가 해내겠다 하는 한국인의 의리입니까? 그거 의지입니까? 뭡니까? 어떤 면은 좋은 면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잘 안 드시려고 하는데 제 대개는 1년은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라피. 그러니까 가셔서 자기의 디스토티드 된 그 빌리프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패닉이 오면은 나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거는 죽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거로 죽는 분이 없고 이거는 잠깐 지금 그 증세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 저기 캄다운 하시도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들을 이제 테라피에서 이제 카그니티브 테라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고쳐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도 해드리고 어서리브 저기 커뮤니케이션도 좀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부모들과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도 늘릴 수 있는 거를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병이 낫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머전시로 그러니까 가기 전에 네. 어떻게 미리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갑자기 온다 그랬죠.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가 그 성격 자체를 자기가 잘 안다면 그죠? 조그만 게도 잘 놀래고 센시브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네거티브 아펙티비티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분들 좀 예민하고 아니면은 이제 가족력에 이런 분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게 앵자이티가 좀 오더란 말이에요. 커피를. 네. 그런 분들은 패닉이 올 확률이 더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레드불 마시죠. 레드불. 예, 그 에너지 드링크. 그것도 카페인이 많잖아요. 예. 그거를 먹고도 좀 앵자이티가 오더라.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 증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커피를 마셨어요. 레드불을 마셨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카페인을 많이 한번 드셔보셨어요? 커피를 많이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안 마셔보셨죠? 근데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 앵자이티가 오면서 쉐이키니스. 이게 먼저 떨리고 쉐이키니스가 오고 또 블러드 프레셔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적으로도 그 자기가 이게 너무 많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뮬런트를 많이 먹었을 때 이제 그 환자들 하는 말도 들으면은
너무 그냥 저기 해서 컨센트레이션도 안 되고 네. 너무 떨려가지고 그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때는 그 숨쉬기도 조금 불편할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조금만 그 증세가 있다고 하면 패닉이 올 그게 많으니까요. 네. 되도록이면은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고 첫째로 네. 마약 마리화나도 조금 먹어가지고 담배를 피워도 좀 앵시해지시는 분, 마약을 먹어도 조금 그 마리화나 같은 거 피워도 그 패닉이 그 확 그 저기 잠재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그 패닉이 그 이제 full blown 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잘 해주시고 그 뭐 우리가 그 저기 헬시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하시면서 assertiveness,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assertiveness 한 그게 안 되니까 상사한테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운동도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헬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하시면 뭐 막을 수는 있는데 너무나 정말 그 제네틱 관리로 그 프리디스포저 돼가지고 로딩이 심하게 돼 있다 이러면은 또 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나타났다고 해서 그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치료를 잘 하고 얼마든지 그 펑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중요한 거는 이거는 치료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거는 뭐 예. 너무나 치료가 잘 되죠. 그런데 1년을 먹고 나서 1년을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예. 괜찮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가 계속 자기를 observe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mindfulness. 자기가 내가 지금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anxiety가 있나 하는 것도 자기가 체크해보는 그런 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요. 어느 병이어도 재발이 안 되는 병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감기가 와도 재발이 안 되는 감기가 있나요? 그렇죠. 예, 예. 겨울마다 찾아오죠.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될까요? 마음의 병인데, 네. 마음의 병인데 몸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는 약으로도 이제 치료하면서 상담 받으면서 치료를 하지만 이제 먼저 그 마음의 병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을 하면서 네. 새로운 코핑 스킬도 배워가면서 앞으로 좀 헬시한 라이프를 사실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약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필요한 그 아주 이머전시한 그 꼭 필요할 때 네. 약을 드시고 이제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드신 다음에 끊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temporary로. 그렇죠. 그 약은 인슈런스가 커버 되나요? 약은 그 제네릭인 경우에는요. 예. 모든 인슈런스에서 되게 커버가 돼요. 근데 브랜드 네임인 경우에는 예. 약이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인슈런스에서 커버가 안 되는 확률이 아주 많고요. 예. 70% 정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의사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일입니다. 그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싸우는 거. 이 환자가 꼭 이 약이 필요하다 해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군요. 예. 그 제가 자주 이렇게 듣는 얘기인데요. 그 이제 사이카이트리스트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네. 그러는 말도 들었는데 네. 만약에 그 사이카이트리스트 닥터하고 만나기 힘들면 그 어떤 다른 옵션은 있나요? 지금 쇼티지죠. 사이카이트리스트가 쇼티지인데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늘리면 좋은데 그게 돈이 너무 드니까 그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그걸 지금 안 하고 네. 있는데
초이스가 있어요. 그 nurse practitioner. 예.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nurse practitioner들은 본래 nurse인데 한 1년인가 2년 동안 다시 교육을 받아요. 약에 대해서. 예. 그리고 자기가 사이카이트리를 전문하겠다 그러면 사이카이트리에 대한 병을 다시 2년 동안 학교 돌아가서 배워가지고 그 환자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닥터 사이카이트리스트의 슈퍼비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분들이 100%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쌓이는 이제 우리가 슈퍼비전을 꼭 했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또 physician assistant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그분들이 아마 마스터 디그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약을 처방해 주실 수가 있고 환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도 또 닥터의 슈퍼비전이 필요하고요.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들. 근데 사실 보면요, 80%의 사이키아트릭 환자들은요, 프라이머리 닥터들이 다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 말씀하시는 거죠? 패밀리 닥터들이 most of depression, anxiety 정도는 그분들이 다 보시고 한 20% 정도가 저희들한테 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치료를 많이 하고 약도 주는데 그 대신에 그분들이 이제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이 테라피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테라피스트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약을 주시는 그런 프라이머리 닥터들도 많으신데 대부분들은 그냥 약을 주고 마는 그런 경우. 그러다 보면 환자들도 뭐 의사가 주는 약이니까 먹고는 1년이고 뭐 어떤 경우는 의사 한 2-3번 보고는 그 약만 계속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고 나중에 이제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찾으면은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찾다 보면 아니요, 그런 옵션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내 패밀리 닥터한테도 이런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또 간호사인데 그런 트레이닝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사이카이트리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사이카이트리 그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지금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점점 그 도움이 그렇죠. 더 되겠네요. 앞으로 그 트렌드가 그분들이 그 프라이머리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널스 프랙티셔너 분들이. 네. 세상이 바뀌고 있죠. 예, 참 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뭐 같이 하면은 좋죠. 그 다른 이제 그 식구분,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에서 지금 어떤 그 패밀리 멤버가 이 패닉 디스오더가 있는 것 같다, 조금 이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환자분을요? 예,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환자분들을 도우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본인이 깨달아서 오시지 않는다면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정보는 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패닉 디소더에 대한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 쇼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톡쇼 한번 보여드리고 책자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분들이 쉐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일단 아셔야죠, 그죠? 그쵸. 그 보호자분들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셔서 이제 일단 그 정보를 얻은 다음에 가서 이제 그 환자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패닉이라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한번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디라도 내과 선생님한테라도 보통 가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이게 지속이 돼봐야 5분이잖아요.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알잖아요. 이건 하트어택도 아니고 죽는 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5분 견디면 된다. 5분 견디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5분마다 자기가 증세가 있을 때마다 이머전시룸을 쫓아가자니 또 그 가게 되면은 제자 정말 뭐 크레이지가 아니냐 하고 또 병동에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뭐 엄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분을 참는 건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패닉, 왜 이런 분들 도와드려야 되냐 하면은 이 수사이드 레이트도 높아요. 패닉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네, 그 순간에. 그 순간이라기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에서 80% 환자들은 우울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같이 컴바인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되니까 그 수사이드 레이트는 많고, 그리고 이거 펑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점점 직장 잃죠, 잡 잃죠, 돈 없죠. 집에서만 뭐 귀신같이 뭐 처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 주위에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술을 되기 시작하면은 그 술에 중독이 될 확률이 또 많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진짜 그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계속 우리가 이제 에듀케이션, 그나마 그래도 뭐 좀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고,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끌어들여서라도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뭐 TV 우리 오늘 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치료가 되는 그렇죠. 병이다. 치료가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가서 약만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또 그 마음의 어떤 힐링이 필요한다는 거.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꼭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데 아니면은 스몰 그룹 디스커션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가 됐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TV 이거를 만들고 또 세미나를 하고 강사를 부르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 카와에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콜로지스트, 시카고 계시는 분들, 사이카이트리스트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쉐어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멘탈 일니스에 대한 그 이해가 정진이 되면요, 우리 뭔가 또 우리가 알아야지 너그러워질 수 있고, 알아야지만 남을 대할 때 우리가 이해를 또 더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스티그마를 좀 없애버리는 거. 그게 스티그마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친구들하고 얼마든지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예, 뭐 창피한 게 약 뭐 먹니, 그쵸. 뭐 혈압이 얼마니, 뭐 의사는 누구한테 가니 이러죠. 네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너 저기 야 나는 지금 말이지 프로작을 먹는데 나 지금 우울증 지수가 3으로 내려가서 20이었는데 3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럴 날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야 그래서 요새는 뭐 내가 애들도 잘 봐주고 뭐 내가 일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야 그리고 너는 저때 그 패닉이 있어가지고 졸로프트를 먹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앵자이티 지수는 얼마나 돼? 하는 식으로 편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야기 참 잘 듣더라. 그리고 그래서 너는 뭐 앵자이티 지수가 뭐냐면 나는 지금 제로인데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은 너는 너 의사한테 가니? 나도 닥터한테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신과라는 이 병도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메디컬 컨디션이라고 봐주면 그죠? 그쵸. 약으로서 치료가 되고 그럼요. 이렇게 해주 듣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은 환자분들 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필요한 그 치료를 마음 놓고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더 잘하게 되실 수 있고 그럼요. 학교도 더 잘 갈 수 있고 그렇죠. 그죠? 행복한 가정이 그렇죠. 행복한 가정이 왜냐하면 이런 병이 하나가 있어 한 분이 이런 병이 있으면요 온 가족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 그런 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 다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서로 이해하고 understand하고 이런 병은 이런 거다 지식을 늘리고 알므로써 우리가 스티그마를 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상담 받는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아주 상담자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상담자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뭐 문제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나는 누구 상담자하고 만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럴 날이 진짜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저는요 제가 그 레지던트 할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저를 도와주겠다는 그 의견이 이제 테라피를 가라. 제가 테라피를 갔어요. 저 테라피 많이 갔어요. 테라피를 가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온갖 말이 다 나오잖아요. 울기도 하고 뭐 욕도 나오고 뭐 그러죠. 근데 제가 테라피를 받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배웠다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걸 배웠다는 거, 그거는 어느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은 무조건 다 테라피를 좀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1시간 동안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날 트레이닝을 받으신 우리 이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카와에 계시는 분들 가가지고 언제 우리가 60분 동안 45분 동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테라피 팬이에요.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또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독 대해서 김혜노 선생님이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until next time,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웰빙 토크.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금 체크해 보세요. 윈TV 상담 토크. 행복한 가정 만들기